전설야담 특집 감동적인 설화. 전설야담 중에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설화 8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잘못 쏜 화살, 엇나간 운명. 경상도 영주는 조선시대 내내 영천군으로 불린 땅이자 강원도와 영남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옛날 이곳에 천석군 부자인 유진사가 마을 유지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어느 날 그의 13살 난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유진사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소년 2명이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형제 관계인 소년 둘이 활 솜씨를 익히기 위해 날린 화살이 하필이면 말의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에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나이는 12살, 9살이었고 아비는 병자호란 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며 수시로 나무칼을 휘두르고 활 쏘는 연습을 했는데 이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진사 아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서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누운 채 똑같은 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진사 아들은 자신에게 활을 쏜 소년의 다리를 똑같이 부러뜨려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제의 어머니가 유진사를 찾아가서 거듭 사죄했지만 유진사는 아들과 같은 생각이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반 자제를 다치게 한 죄로 관아에 고발하여 형제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사또는 형제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아는지라 유진사에게 용서해 주자고 말했으나 유진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인한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국법에 정해져 있으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자신도 그만큼 다쳐야 하는 법이잖소. 어느 놈이 그랬는지 빨리 밝혀서 똑같이 처벌해 주시오. 사또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유진사의 맏형이 한양에서 판서 벼슬을 하는 집안이기에 범인을 처벌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사또는 형제를 불러서 누가 활을 쏘았는지 물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잘 들어라. 화살로 말을 맞힌 사람은 동원 마당에서 형틀에 묶인 채 떡매로 무릎이 찌어 절름발이가 될 것이야. 자, 누가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사또는 형제에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자백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는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자기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또는 형제를 다시 옥에 가둔 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사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딱하게 보였습니다. 하여 여기저기서 정말 안 됐다며 유진사 부자의 못된 신보를 흉보았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가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영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어사는 사또에게 신분을 밝힌 후 옥을 지키는 옥졸도 내보낸 뒤 혼자서 옥에 갇힌 죄수들을 한 사람씩 면담했습니다. 창살 노모 죄수들은 다투어 자기 사연을 말하며 아우성치건만 구석에 있는 소년 형제는 그저 울기만 할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소년 형제를 불러 옥에 갇히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어사가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말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형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서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는 옥에서 나와 사또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또는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는 권세 있는 집안이라 이 일을 눈감아 줄 수 없다며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어사는 아전을 시켜 형제의 어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관하로 들어선 어미에게 어사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게 생겼소. 말을 마친 건 어느 아이 화살이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둘 다 절름발이가 될 터이니 힘들더라도 말해주시오. 형제의 어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동생입니다. 어사가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부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동생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요. 형제의 어미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거든요. 어사는 그 말에 흠칫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먹먹해진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형제 중 마지는 본처가 낳았고 본처가 죽은 뒤 이 부인이 동생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이복 형제임에도 우애가 무척 좋았고 어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희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과는 주상께서 내려보낼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어사는 형제의 어미에게 두 아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 격려하고는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임금에게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이 보낸 판결관이 영천 고을로 내려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유진사의 맏형 유판서였습니다. 판서에서 파직되고 좌천되어 낙향한 전직 유판서는 유진사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이어 임금이 보낸 말 한 필에는 소년 형제가 탔고 사인교 가마의 노미가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묘책으로 해결한 고부 갈등 실화, 잔치국수 유래. 조선 명종 때의 일입니다. 윤진사는 턱을 괴고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부 갈등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양쪽을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겼던 윤진사는 이윽고 아내를 불러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정 불화는 가정 파탄 원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갈등이 해결되겠지만 아직 기운이 좋으시오. 그렇다고 병이 나기를 바랄 수도 없으니 부득이 불효이지만 70 노인이 그만 사셔도 원통하지는 않으니 차라리 밥에 약을 타서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겠소. 다만 병원도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의심을 살 게 분명하오. 외삼촌이 와서 원님에게 검사해 보자고 할 테고 만약에 독살로 증명되면 날마다 불화하던 며느리 소행으로 여겨질 터이니 그 또한 방법은 아니오. 다행히 묘책이 있어. 당신이 한 달 동안 거짓으로 교부 행동을 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효성이 소문나도록 해주시오. 그런 후 약을 타서 돌아가시게 하면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오. 윤진사는 이와 같이 말한 후 아내 이씨에게 해보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반가워하며 효성을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윤진사는 지금 추수 시기이니 타작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요즘 입맛을 잃어 진지를 못 드시니 맛있는 반찬과 햅쌀로 지은 밥 좀 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윤진사는 아내에게 또한 아는 집에 갔더니 반찬이 좋아서 얻어왔는데 맛있게 잡수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권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어머니가 뭔 일이냐는 표정을 지으셔도 웃으며 대하고 그렇게 하면 집집마다 당신을 효부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 마디 더 말했습니다. 내가 생밤 한 마를 사다 줄 테니 그 밤을 매일 10개씩만 밥에 쪄서 두었다가 아이들 모르게 밤에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잡수시고 주무시라고 말하시오.
또 식전에는 일찍이 밥 숭늉을 끓여드리면서 아침이 늦겠으니 미리 잡수시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는 만나는 친구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자랑할 것이요. 윤진사는 한 달쯤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과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 당신의 효성을 칭찬할 것이고, 그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내 이씨는 모두 듣더니 남편에게 생밤을 사오라고 말하고는 이튿날부터 계획대로 철저히 실행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처음엔 며느리의 행동을 미심쩍어 했으나 효행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며느리를 보는 눈길을 달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혹 며느리의 잘못을 보아도 눈 감아주었고, 매번 시키던 일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동네 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나서 도저히 혼자 못 먹겠더구나. 우리 같이 먹자꾸나. 그 무렵은 밀가루가 귀한 시절이라서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별미였습니다. 잔치국수라는 말은 그래서 생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대가집에서 보내온 봉송 음식에서 귤병 한쪽을 발견하고 그걸 손에 감추었습니다. 귤병은 굴에 졸인 귤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손에 감추었던 귤병을 며느리 입에 얼른 넣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귀한 음식이 아들이나 손자가 아닌 자신에게 돌아오자 크게 감격했습니다. 당시에는 귤이 무척 귀했고, 더구나 꿀에 절인 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시어머니는 날씨가 싸늘해지자 밤중에 나가서 물을 끓여 놓았습니다. 식전에 아침 짓는 며느리가 추울까 싶어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윤진사가 어머니를 위해 옷감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옷 한 벌 지어 입으시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늙은이가 아무로면 어떠냐라고 말하더니 며느리를 불러 내가에 입으라라며 옷감을 건네주었습니다. 양보를 받은 며느리는 그대로 받지 않고 노인네가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면서 그 옷감을 시어머니의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장을 준비하고자 저고리를 입던 며느리는 두툼해진 옷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저고리 솜을 꺼내어 며느리 저고리를 두툼하게 만들어 놓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에 가서 김장거리 씻을 때 추울까 싶어서 그리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퐁퐁 쏟으며 시어머니의 배려에 도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거짓으로 효성을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진사는 조용한 틈을 타서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이 근방 모든 사람이 당신을 효부라고 하니 오늘 저녁 진지에 약을 타서 드립시다. 그러자 며느리 이씨는 울면서 약을 주시면 내가 먹고 죽겠소. 내가 벼락 맞아 죽을 년이고 이전의 불안은 모두 내 탓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에 윤진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부모는 자식에게 악한 데가 없는 법이요. 우리가 부모를 죽일 마음으로 잠시 동안 거짓으로 요성을 해보아도 부모님이 얼마나 착하신지 알 수 있었잖소. 우리가 계속 극진히 효도해서 자식들이 배우면 훗날 우리도 자식들의 효를 받을 것이요. 아내 이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느리 이 씨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시어머니 김 씨 역시 며느리를 끔찍이 아껴주었습니다. 고부 갈등을 해결한 주인공 윤명선은 33세 때 알성문과에 급제했고 이에 조정남과 양주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설야당, 자식 증명하라는 해계한 문서 한 장. 옛날 경기도 시흥 땅에서 정생이란 사람이 이진사 집에서 그의 딸과 혼례를 치를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초례를 마치고 신방을 차리려 할 즈음 신랑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급보를 전했습니다. 깜짝 놀란 신랑은 허둥지둥 매우 급하게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정생 아버지는 진사로서 전실 소생 외아들 정생과 후치 양씨를 거느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많은 재산을 지켜가며 50평생을 여유롭고 안락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아들 정생을 시흥 땅으로 장가 보내어 더없이 행복한 그날 급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생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미리 마련해 놓은 외자리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급히 지관을 불러 외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관이 좋은 자리를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정생이 지관과 함께 그곳으로 가보니 처갓집 뒤에 있는 처갓집 소유의 산이었습니다. 하여 정생은 산기슭 아래에 있는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처갓집은 이진사가 별세한 지 오래되어 장모가 외동딸을 데리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상주이자 신랑인 정생이 장모에게 인사드린 후 조심스레 부탁에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송구하오나 선친의 외자리를 빌리러 왔습니다. 초래만 지냈을 뿐 신방을 꾸미지도 못하고 황망이 떠난 사위가 느닷없이 다시 나타나니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비록 상제가 되긴 했지만 무척 반가웠습니다. 상사를 당하여 얼마나 애통한가. 장모는 사위에게 조문 인사를 건넨 후 딸을 불러서 한방에 앉게 했습니다. 장모는 상주를 위로할 겸 술상을 차려주고 딸에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장모는 둘만의 시간을 위해서 슬쩍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정생은 아무리 초상 상제라지만 100년짝이 될 젊은 색시를 제대로 마주보니 마음이 풀리고 술을 마셔 거나하게 취하자 새댁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신부의 자태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던 정생의 눈동자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정생은 신부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이내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뜨거운 경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정생은 주섬주섬 번매무새를 다시 갖춘 뒤 그만 가봐야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 날이 되어 정생은 처갓집 뒷산에 아버지 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는 정생의 옷깃을 당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몸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에 적어 주시오. 정생은 신부의 황당하고 해괴한 말에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써내라는 말이오? 정생은 아무리 무지몽매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불쾌해했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눈길로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부는 부끄러운 기색 없이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산일로 처갓집에 왔다가 대낮에 새댁과 상면했는데 그때 새댁과 정을 통하고 달아났었다는 말을 써내란 말이오. 정생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리자 정생은 망신살이 뻗쳤다며 뭔가 할 말을 찾았습니다. 그때 신부가 이어 말했습니다.
까닭은 후일에 두고 보면 알 터이고 이렇게 해야만 될 깊은 이유가 있으니 어서 써주시오. 가만히 있다가는 더욱 곤란해질 것 같기에 정생은 체념하고 신부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정생은 수치심을 가득하는 채 장례를 치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상가의 애통이 가시기를 기다린 후 신행기를 차릴 예정이었습니다. 신행길은 혼인한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길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정생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 지 불과 7일 만에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그런 소식을 알려오자 신부는 이런 병고를 예상한 듯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어쨌든 신부 측에서는 정생의 장례가 끝난 후 정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혼례를 지내다가 중지된 채 홀로 된 도구나 장례식 날 일로 보아 미친 새댁을 데려갈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시댁에 갈 수 없게 된 신부는 자기 집에 머물면서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봄에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잠자리를 가진 날 자신의 생리를 따져본 결과 임신 가능성이 높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은 어찌 알았을까요? 신부가 보기에 신랑은 중정이 깊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주의 몸으로 대낮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중정이 허한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이런 행위는 부정탈일이기에 며칠 전 급사한 아버지의 여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고 어쩌면 신랑이 며칠 지나지 않아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예견한 신부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자식임을 증명할 문서를 받아 부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 역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남들이 미친 여자로 보든 말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는 일이 무척 중요했으니까요. 이런 성견지명은 훗날 아이 인생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후 1년이 흐른 뒤 신부 이 씨가 아들을 낳았다고 알린 직후 시댁의 후처인 양 씨가 그 집 살림꾼 홍서방과 눈이 맞아 많은 재산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이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달리 취할 조치가 없기에 정 씨의 유일한 혈통인 아들 정유복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정유복은 엄마의 보살핌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 씨는 정유복의 나이 5살이 되자 아침이면 자신이 서당으로 가서 그날 배울 것을 받아 낮에 일한 후 저녁에 집에서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씨가 아들을 잠시도 떼어놓지 않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 씨는 박물장수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잘 곳을 찾을 때 모두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공손히 밥을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댁 계모 양 씨의 행방을 탐지하는 동시에 양 씨의 흉악한 부탁을 받고 유복이를 해치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7년쯤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물장수 이야기 속에서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청도 예산 땅에 홍부자와 양씨 부인이 사는데 천석군 부자이면서도 더 부자가 되겠다고 소작인들에게 인심을 잃었고 양씨 부인은 교만한 데다 나그네에게 밥 한 끼 주지 않는 노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 그 집은 서울 말씨를 쓰고 그 부잣집과 가깝게 지내고 신임을 받아 재미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집에도 와서 자고 간 비단장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살림꾼이었던 홍서방은 그전부터 양씨와 정을 통했으며 정진사 부자를 몰래 죽게 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비단장수 할머니는 자객임이 틀림없구나. 유복자인 정신의 상속자가 언젠가는 장성한 뒤에 유산을 찾아가려 할 터이니 양씨 부인이
먼저 손을 쓰려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비단장수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 이 씨는 아무 내색을 드러내지 않고 예전처럼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날 할머니는 이런저런 말을 돌리다가 이 씨에게 은근슬쩍 유복자 증명 문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씨의 아들을 죽이기보다 문서를 빼내가는 게 마음 편하고 목돈을 쥘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때 이 씨는 싱글벙글 웃던 평소와 달리 정색하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정유복은 정진사댁의 유일한 혈손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양심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 씨는 할머니를 설득했고 할머니는 여러 해 쌓인 친분과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리다. 10여 년 동안 은인자중하면서 대를 기다린 이 씨의 목적이 비로소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할머니와 함께 충청 감령으로 찾아가 양 씨와 홍부자의 간음, 살인, 재산 횡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을 때 유복자 증명 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리하여 양 씨와 홍부자는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고 두 사람이 가로챈 정진사댁 재산은 모두 정유복에게로 상속됐습니다. 정유복은 훗날 과거 급제 후 집에 벼슬을 했고 집안의 많은 재산은 소작인과 빈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씨 부인이 간직했던 유복자 증명문서 한 장의 결과였습니다. 전설야담, 사찰에 버려진 아기, 그 진실은 조선 정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전 사찰 일주문을 지나가던 스님이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살펴보니 포에 쌓인 채 버려진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터이므로 스님은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아기를 사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키웠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 어여쁘게 생긴 젊은 부인이 사찰의 주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이 겨울을 넘길 때까지 아이와 함께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주지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여인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대중공사를 소집했습니다. 대중공사는 모든 불교인이 참여하여 의논하는 모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회의에서 안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여인이 너무 젊고 예쁘다는 사실이 그 이유였습니다. 절에서 사는 승려와 드나드는 불교 신도가 많은 사찰이라 그중 누군가 불미스러운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면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젊은 승려와 눈이 맞아 정말로 연분이 생기면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주지 스님은 여인에게 사정은 딱 하나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은 절을 빠져나오다가 일주문을 보더니 그 옆에 아기를 놓아두고 근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 후 한 스님이 나타나서 아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여인은 울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스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소년이 되자 매우 빠른 속도로 법문을 듣고 외웠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나이것만 아이답지 않게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앉아 경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문을 풀어 말하는 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그 결과 18살 청년이 됐을 때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사가 되었습니다. 법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중생을 불문으로 이끄는 승려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청년 법사의 설법은 금방 유명해졌고 사찰 주변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설법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법사의 나이 중년이 됐을 때 설법을 듣던 한 보살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법사 스님은 어려서부터 이 사찰에서 자랐다는데 저런 훌륭한 법사 스님을 낳은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그러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늙은 보살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애미입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법당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고 설법을 잠시 쉬던 법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법문을 마친 법사는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늙은 보살에게 다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대중공사를 소집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도 되는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엄동설한 일주문 앞에 놓아두고 갈 때는 언제이고 훌륭한 법사가 되자 뒤늦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자랑하는 건 어미된 도리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중공사 결정에 따라 법사 스님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늙은 보살을 만나서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제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버린 자식이니 앞으로는 저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아들이라고 저를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법사가 아들이라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라고 주장하던 늙은 보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늙은 보살은 아기일 때 일주문 앞에 버린 일은 인정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늙은 보살은 사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조 임금의 귀에도 훌륭한 법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효성 깊은 정조는 그런 법사를 낳은 어머니를 보고 싶다며 궁궐로 모시고 오도록 명했습니다. 어명을 받은 신하들이 사찰로 가서 법사를 만나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사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궁궐로 돌아가서 임금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뭔가 생각하더니 법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들 그 어찌 낳아준 어머님만큼 하리요. 짐이 듣기로는 추운 겨울에 스님을 버렸다 하나 둘이 같이 다니면 배고파 얼어 죽게 생겼으니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불가이기에 분명히 살려주리라 믿고 아기를 두고 갔을 것이요. 어머니는 법사를 살린 분임에 분명하오. 편지를 받아든 법사는 뭔가에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속세를 떠나 불가의 귀한 몸인데다 버림받은 데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었기에 어머니와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사 스님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해 질 무렵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노인은 법사에게 늙은 보살이 홀로 사는 집인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인지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법사는 서둘러 그 집으로 갔지만 방에서 그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사는 불길한 마음으로 누구 계신가요? 말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불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기에 법사가 안으로 들어가 얼굴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몹시 나빠 보였고 의식을 잃은 듯 싶었습니다. 법사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냉기가 흐르는 방 안에 법사의 외침만 맴돌 뿐 한동안 늙은 보살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사가 몇 차례 흔든 뒤에야 보살은 겨우 눈을 뜨더니 힘들게 입을 떼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법사가 아들이라고 말하며 흐느끼자 늙은 보살은 엷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되었소.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또한 이렇으니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소. 마지막 소원을 들었구려. 부디 앞으로도 좋은 설법을 많이 하여 업보에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구려. 말을 마친 보살은 이내 아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법사는 자신의 짧은 생각과 뒤늦은 방문을 크게 반성하며 통곡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홀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습니다. 법사는 49제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법문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궁한 가난인가? 부모님이 살았을 때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 가장 궁한 가난일세. 어머님이 살았을 땐 밝은 낮과 같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해에 저문 밤과 같네. 어머님 살았을 땐 마음 든든하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이 전선에 등장하는 절은 경상도 양산 통도사라고 전하지만 사찰 이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설에는 법사가 어머니를 들쳐업고 사찰로 모셔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살려냈고 3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어느 설이든 어머니의 힘든 결단과 법사의 뒤늦은 깨달음은 공통적입니다. 전설야담 이우길 장군 에마의 폭풍질주 의마총 이야기. 조선 중력 광해군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명나라와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책을 썼습니다.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대륙을 공격하자 명나라는 임진왜란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조선의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광해군은 1618년 도원수 강옥립에게 다음과 같은 밀지를 내리며 출병시켰습니다. 섣불리 군을 움직이지 말고 상황을 봐가며 이기는 쪽에 가담하라. 강옥립은 광해군의 의중을 잘 파악했기에 표면상 명나라 편에 선 선봉군과 밀지대로 움직일 봉군으로 나눠 1만 3천 명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이육일은 김웅하, 이일원, 이계종 등과 함께 우영중 군장으로 동행했습니다. 1618년 10월까지 승리와 패배를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공방전을 벌였으나 1619년 봄에 후금 군수가 많아지면서 원정군은 전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모두 죽자 도원수 강옥립과 부원수 김경선은 후금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는 밀지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군 출병은 과거 신세를 진 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부득이한 일이었소. 그런데 선봉군과 봉군이 갈리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미처 밀지를 전달받지 못한 이유길은 휘하 장병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적군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좌영장 김웅하는 손가락이 망가져 활을 쏠 수조차 없게 됐고 우영장 이유길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유길은 잊고 있던 한삼 소매를 찢었습니다. 한삼은 손을 가리기 위해 소매 끝에 길게 덧대는 흰 천을 이루는 말인데 거기에 긴급히 5자 적었습니다. 3월 4일사. 자신이 언제 죽었음을 알리는 짧은 문장이었고 이유길은 그걸 자신이 타던 말의 갈기에 메어주고 채찍을 쳐서 달리게 했습니다. 그 직후 이유길은 이국만리 후차령이란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4세의 짧은 생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시각 장군의 말은 압록강을 건너고 수많은 산을 넘어 무려 1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사흘 동안 홀로 달렸습니다. 장군의 집에 도착한 말은 크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습니다. 놀라서 뛰어나온 가족은
말갈기에 매달린 옷자락 글을 보고 장군의 전사를 알게 됐고 말은 얼마 후 숨을 거뒀습니다. 이육일 장군의 전사를 알리고 말이 슬피 울다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충성스러운 말이로구나. 그 말의 무덤을 의마총으로 부르라. 하여 이육일 장군의 애마가 묻힌 무덤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왕이 직접 이름을 하사한 말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의마총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에 있는데 무덤 양식이 특이합니다. 마치 청동기 시대 낮은 고인돌처럼 3단으로 돌을 쌓아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또한 말 무덤으로는 국내 유일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장군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 의마총 위에 가묘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설야담 퇴계 이황의 남모를 눈물. 퇴계 이황은 유학자로서는 깐깐했지만 성품은 무척 인자한 인물이었습니다. 퇴계의 손자 이한도가 아들 즉 증손자 이창량을 데리고 성균관에 유학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창량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손자 며느리가 다시 아이를 갖는 바람에 그만 젖이 끊겼습니다. 이를 어쩌나 임신하니 젖이 나오지 않네. 요즘처럼 아이를 우유로 키우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갓난아이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젖과 유사한 온갖 음식을 만들어 먹였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창량은 영양실조로 여러 질병을 앓았습니다. 큰일이네. 뭘 먹여도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하거나 탈이 나네. 마음이 다급해진 이한도 내외는 도산 본댁에 유모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때마침 딸 낳은 여자종이 있어서 아기를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오게끔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퇴계에게는 이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고 행여 반대라도 하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창량을 낳았을 때 우리 집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 라며 기뻐했으므로 이한도 내외는 증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퇴계가 묵인해 주리라 믿고 나중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김새를 알아챈 퇴계는 엄히 꾸짖어 중지시키면서 근사록의 글을 인용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몇 달 동안만 반물로 키운다면 이 아이도 키우고 서울 아이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죽고 말 것이고 젖도 막히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남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느니라. 어미가 자식 키우는 정은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학문을 한다는 육아의 채통으로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힘들겠지만 몇 달을 참으면 두 아이를 모두 구할 수 있을 터이니 여기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때 가서 데리고 가도록 하마. 그 후 겨울과 봄은 어렵게 넘겼지만 결국 창량은 증조부를 보지도 못한 채 1570년 5월 23일 죽었습니다. 양반은 누구나 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다른 양반이라면 여자 종의 아이가 죽더라도 자신들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여자 종의 젖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퇴계는 그 아픔을 가족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문인들에게는 슬픈 심정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기 증손자만큼이나 하인 자식 생명을 귀하게 여긴 퇴계의 처신은 그의 인간 평등 사상이 결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님을 증명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 따르긴 했지만. 전설야담 지성이와 감천이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지성이와 감천이 살았는데 지성이는 안전뱅이고 감천이는 눈봉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사이가 좋아서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며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눈봉사 감천이 안진뱅이 지성이를 업으면 눈이 성한 지성이 길을 가르쳐 주어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와 감천이 길을 걷다가 목이 말랐을 때 마침 길 저편에 있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샘물가에 이른 두 사람 중에서 눈이 멀쩡한 지성이 들여다보니 샘물 속에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천이는 지성이 가르쳐 준 것을 더듬어 샘물에서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반짝반짝 금덩이를 본 지성이가 참 멋지다면서 감탄하자 눈봉사 감천이는 자기는 어차피 볼 수 없으니 자네가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성이는 그럴 수 없다면서 감천이에게 금덩이를 양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에게 양보하며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도로 그 샘물로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갈 길을 가고자 얼마를 걷다가 길가에서 잠시 쉴 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금덩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행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지성이와 감천이 알려준 샘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샘물 안에는 금덩이가 아닌 큰 능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행인은 샘물 옆에 있는 큰 돌을 집어 능구렁이를 향해 던지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행인은 앞서가던 지성이와 감천이에게 달려가서는 화를 버럭 내며 황금이 아닌 능구렁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인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면서 몇 차례나 화를 내고 갔습니다. 지성이는 틀림없이 금덩이였다면서 감천이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샘물에 가서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둘로 쪼개진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라면서 두 사람은 어찌 처리할지 한참 궁리하다가 금덩이를 하나씩 나눠 가지기로 한 후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쯤 걷다가 이번에는 바랑을 걸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스님은 작은 절을 더 크게 짓고자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지성이와 감천이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사찰 짓는 데 사용해 달라며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금덩이 2개를 받은 스님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두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굳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스님이 자꾸만 조르기에 나중에는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는 오랜만에 길을 걷다가 못 보던 큰 절을 발견하고 그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찰 안으로 들어서니 연물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지성이 감천이처럼 들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성이, 감천이. 두 사람은 참으로 괴이한 연불이라 생각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법당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명확히 들렸고 분명히 지성이와 감천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직후 안진뱅이 지성이는 일어서게 되고 봉사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운 기적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에게 합장했습니다. 그때 연불하던 스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합장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지성이와 감천이 얼굴을 들고 스님을 보니 일전에 금덩이를 드린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성이와 감천이에게 반갑다면서 연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사찰을 크게 지은 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에게 제발 지성이와 감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두 사람의 신체 장애를 고쳐주신 듯 싶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온전한 몸이 된 지성이와 감천이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윤회의 굴레, 개로 환생한 어머니. 머리 흰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어디서 뭘 하다 왔냐고 묻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라 경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염라대왕은 할머니에게 그곳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여인 후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일만 했고 자식을 결혼시킨 후에도 집에만 있어서 별달리 할 얘기가 없사옵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실망한 염라대왕이 정말 집에만 있었냐고 묻자 할머니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방귀신이라는 말에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내며 할머니를 개로 만들어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 아들 집을 지키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나절들은 할머니를 끌고 가서 염라대왕이 시키는 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직후 이승에 사는 할머니의 아들 박씨가 키우는 개가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았습니다. 희한한 일이네. 개가 새끼를 한 마리만 낳다니 참으로 별일일세. 박씨는 갓 태어난 강아지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좋아했습니다. 박씨 아내도 강아지가 예쁘다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무럭무럭 자라 엄마 개만한 몸집이 됐고 엄마 개는 그때쯤 죽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일하러 나갈 때는 개에게 집을 맡겼는데 대낮에 도둑이 들면 사납게 짖어 내쫓았지만 얼굴을 아는 동네 사람이 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친절하게 반겼습니다. 동네 사람은 신통하다면서 개를 예뻐했고 어떤 사람은 가끔 일부러 개를 찾아가서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도위에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픈 마음이 생겨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개를 잡아서 푹 삶으면 먹음직하겠구나. 이 무더위에 그만한 보양식도 없지. 내일 잡아서 마누라와 함께 먹고 일부는 건넌마을 누이 집과 고개 넘어 딸 집에도 보내줘야지. 박씨는 군침을 흘리며 다음날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항상 보이던 개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개가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기에 박씨는 아내로 하여금 집 주변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개를 보셨나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누구 하나 개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이른 아침에 고개 넘어 박씨 딸은 새벽밥을 짓다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으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딸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일단 밥을 준 후 마루 밑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편 며칠 후 한 스님이 박씨 집에 동냥하러 왔다가 문 앞에 서서 말없이 박씨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박씨 아내가 스님에게 왜 그리 쳐다보시냐고 묻자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하시는군요. 이 댁에 남달리 영리한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지요. 박씨 아내가 놀라서 스님에게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되묻자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당신 집을 지켜주고자 개로 환생하여 돌아왔던만 잡아먹으려 하시다니요. 어허, 이것 참. 박씨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묻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개는 당신 가족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모셔다 효성을 다하지 않으면 집안이 기울 것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한 후 박씨 집을 떠났습니다. 박씨 아내는 곧이어 집으로 돌아온 박씨에게 방금 전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해줬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받은 박씨는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건넌 마을 누이 집으로 가니 개는 보이지 않았고, 상황을 들은 누이는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 넘어 박씨 딸 집으로 함께 가서 그 개를 찾았습니다. 박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니? 어머니라는 말에 딸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 순간 박씨는 마루 밑에 있는 개를 발견하고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고모를 통해 자처지종 사연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개를 향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박씨는 개를 향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생에 못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씨는 개를 등에 업은 채 전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개로 환생한 어머니에게 팔도의 유명한 고적과 사찰을 하나씩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업은 개가 없어졌습니다. 놀란 박씨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치 뭔가 보였습니다. 그리로 가까이 가보니 개가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만든 후 그 안에서 자는 듯 죽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 후 박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됐습니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마을에 그 개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